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초 강좌 제 4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이제 부동산학의 이제 총론 그 파트에서 제일 출제를 많이 하는 이제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어요. 시험과 관련되는 거를 이제 정리해 보는 겁니다. 특성은 워낙 출제를 많이 해서 이제 관계되는 지문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미 제시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출문제 한 20년치만 보시면은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성은 처음에 하신 분들은 하나하나의 특성마다 이제 관련되는 파생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파생되는 현상이 중요한 부분은 본문에서 다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회독을 하시다 보면, 즉 기본서 내용을 여러 번 보시다 보면은 결국 토지에 관련되는 특성과 연관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들 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파트다라고 보시고요. 시간을 단축시키려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반복되는 지문이라 그랬으니까 기출문제 20년치 모아놓고 거기서 특성만 모아놓고 이제 관련되는 거를 쭉 연결시키면은 아마 거의 30회 때 나오는 특성도 그냥 무난하게 맞출 걸로 봅니다. 천만 힘들 뿐이지 이제 점수는 결국 다 맞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무난하게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이제 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부동산 특성 해놓고 학자들이 쭉 제시해주고 있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특정 견해 학자들 논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공통적인 상황을 이제 모아놓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69페이지부터 보는 이제 토지의 특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 책은 부동산 특성이다 보니까 토지 특성과 건물의 특성을 구분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건물의 특성은 전혀 보실 필요 없습니다. 토지의 특성에 대한 논리만 하시면 되고요. 토지 특성도 이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이제 두 가지를 구별해 놓고 있어요. 절대적인 비중이 이제 자연적 특성에서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특성에 의해서 부동산학이 경제학으로부터 이제 분리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연적 특성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 특성에서 이제 파생된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책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성에 대한 논리가 번호가 제일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이유가 부동성에 대한 지문들이 제일 출제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의 특성에 대한 논리죠. 토지의 특성은 이제 거기 보신 것처럼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이 자연적 특성은 이제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토지가 가지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라 그럽니다. 선천적이고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45억 년 전부터 생겼을 때 이 구형 모양이 생겼을 때부터 가지는 성질을 이제 자연적 특성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연적 이제 특성에 그러다 보니까 선천적이고 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적이고요.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후에 인간이 이제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주어진 이 땅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땅을 이용을 합니다. 인간이 본래에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이제 이용하게 되겠죠. 그럼 이용에 맞춰서 토지에 다양한 이제 의미를 부여해주기 시작해요. 그를 사람인자 써서 인문적 특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 특성이 선천이 대비해서 인문적 특성은 후천이 되고요. 자연은 이제 불변이 대비해서 인문은 이제 당연히 가변적이겠죠. 그리고 자연은 절대적인 대비해서 인문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어차피 근데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각각의 특성에 대한 파생 현상을 제시해 주게 되는데 이 자연적 특성에 대한 종류가 거기 보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성이 있습니다. 부동성, 아무리 인간이 힘을 가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해서 위치의 가변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치의 고정성,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책은 이제 부중성부터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부동성에서 파생된 성질 중에 하나가 개별성입니다.
이 부동성은 이제 위치가 다 이제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토지 하나하나마다 위치가 다 다르다는 의미가 개별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성으로 인해서 하나하나의 토지마다 자기의 고유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치가 다 다르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별성으로 한번 파생시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성 그래서 다 다르다. 이질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비대체성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중성이 이제 등장하죠. 이거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정량은 절대로 늘어나지 못한다. 이제 비생산성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속성은 인간이 아무리 사용하고 시간이 아무리 경과된다 하더라도 토지의 이제 물리적인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모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성질. 그래서 이를 뭐 불개성이다 또는 불변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질만 보시면 돼요. 사실상 지금까지 나왔던 1회부터 30회까지 엄청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제시해 준 것은 특정 견해 학자들이 제시한 걸 딱 한 문제 빼고는 전부 다 이 네 가지 성질에서 나오면서 부계부형이라 그러죠. 부동성, 개별성, 부중성, 영속성. 그래서 부계부형 요런 순서대로 하시는 게 정리하실 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뭐 인접성, 뭐 가경성, 적재성, 배양성, 지력성 이런 다양한 것까지 논할 수는 없어요. 국가고시에는 공통적인 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문적 특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내진 않죠. 여태까지 이제 거의 15년 이상을 이제 자연적 특성에서 정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인문적 특성에서 내용 중에 자연적 특성과 비교해 가지고 논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이런 내용들이 있죠. 다양한 용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논리가 나오고요. 용도의 다양성. 물론 용도의 다양성은 인간이 이제 부여해 주겠죠. 토지는 합칠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어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 인간이 합치고 나누는 것은 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위치는 자연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인문적으로는 위치는 변합니다.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 요걸 이제 접근성이라고 논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고가성을 설명한 사람도 있고, 뭐 내구성. 다 많아요. 이렇게.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 특성은 학자들이 어떤 자기의 고유의 이제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이제 공통적인 상황을 낼 수밖에 없다는 국가고시 현실상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위주로 엄격하게 정리해 주시고 인문적 특성에 대한 사실상 이제 용도의 다양성 위주로만 정리하셔도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가장 간단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내면은 참 좋은데 그런 기출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내용은 지문을 쭉 써요. 본문에 대한 내용을 쭉 쓴 부동산 활동과 현상 중에 어떤 활동 현상에 해당되는 지문을 쭉 쓰는데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앞에 특성하고 연결시켜요. 근데 이게 제대로 연결된 내용인지 아닌지를 여쭤보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각 하나하나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에 대해서 정밀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토지의 특성이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계, 부형, 용도의 다양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해 보고요. 칠판이 작아서 또 지워볼게요. 그럼 먼저 부동성. 부동성은 이제 표현해 드렸던 것처럼 자연적 특성 중에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되겠죠. 이 보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15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차피 다 중복된 성질이에요.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부동성에 대한 논리를 가장 먼저 잡는 것이 파생현상에 대한 논리가 먼저 부동산하고 이 동산에 대한 이제 구분 근거가 되는다라는 거를 용어상의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동산, 뭐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이 단어는 움직이지 않는 성질, 즉 부동성의 성질을 가진 재화를 우리가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20세기에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문헌 이런 데는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무리 뭐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아무리 들춰봐도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20세기에 이제 만든 용어다. 근데 이 용어를 만들 때 이 토지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성질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본 겁니다.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적인 성질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외국 이론에 보면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 토지의 성질 중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개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성질에서 만든 용어가 부동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움직이지 못한다. 부동산에 대한 부동성이란 말이 나오면은 그러면 반대로 움직이는 물건이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반대말 이게 동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이 용어를 창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부동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성에서 관련되는 지문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학계로는 잘 내지는 않고요. 이 민법상에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상에 보면은 두 가지가 그래서 공시 방법을 달리하죠. 공시는 2차에서 공부하시듯이 또 1차에도 나오죠. 민법에서 소유자가 누구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공시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동산 같은 것은 저 물건이 누구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 물건은 내 거다. 이걸 점유라 그러죠. 그러니까 동산은 점유로 공시하고요. 그런데 부동산은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 누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치에 해당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나란 거를 입증하는 공적 장부 있죠? 이게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들고 다니면서 저 물건, 저 위치의 물건이 내 거다라는 거를 서류로 입증을 하죠. 그래서 등기로 공시하죠. 즉 이제 동산은 점유로 공시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부동성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우리 시험에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부동산의 개론이 있거든요. 그 시험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산은 점유로 공시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는 거와 연관되는 것은 부동성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인데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동산 활동을 많이 하죠. 활동하고 이제 현상 등이 있어요. 부동산 활동과 현상, 부동산은 연구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활동이라 그러고 그 행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부동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현상 가지고 다시 또 활동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활동과 현상 이런 표현이 잠깐 이제 붙이고요. 중요한 단어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활동과 현상 국지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지역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명한 지문이죠. 그러면 국지화시킨다나 또 지역화시킨다는 표현은 어떤 현상과 활동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역마다 똑같진 않잖아. 그래서 강남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현상이 저기 부산 해운대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토지가 움직일 수 있으면은 강남의 땅값이 상승한다. 그런데 지방에 어떤 땅값이 싸다. 그러면은 땅값 상승을 같이 혜택을 누리려면은 그 땅값 싼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차에 싣고 강남으로 옮겨놓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말을 우리는 국지화 또는 지역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동그라미 첫 번째 논리고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순서들을 잠깐 보면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으로 만들게 되면 국지적 시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특성할 때 나오는 유명한 표현이죠. 이것도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상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지역별로 다른 양상, 다른 시장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지적 시장이란 말이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 4번은 나머지는 이제 4번, 5번은 나중에 충터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7번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7번에 나중에 국지적 시장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기초 강의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볼 예정이고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맨 밑에 나와 있는 마지막 보는데 너무 많이 나열해서 기본적인 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지역마다 다르다는 건데 부동산 활동할 때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킨다는 말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임장활동이란 말은 직접 현장에 간다는 거죠. 사람은 오라가라 할 수 있지만 토지는 오라가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려면은 직접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이거를 임장활동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고요. 임장활동화 시키고 또 정보활동화 시키죠. 임장 정보활동성 이렇게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부동성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직접 현장에 가서 정보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서류상으로 알기 어려운 정보를 위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논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이제 땅값이 얼마고 건물가가 얼마냐라는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이론인데, 평가사들이 토지 평가를 의뢰받았어요. 만약에 노량진에 있는 토지 평가를 의뢰받았다. 토지 평가를 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평가사들도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량진 지역에 있는 토지들은 노량진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노량진 지역의 땅이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가사들은 노량진 지역의 토지를 평가를 의뢰받으면은 노량진 지역적인 현상을 먼저 조사해야 됩니다. 노량진 지역이 토지 가치에 얼만큼 영향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토지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을 조사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지역 분석이라 그럽니다. 감정 평가할 때 지역 분석을 행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정책상으로 아까도 이제 건너뛰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얼마 전에 한번 나왔던 질문인데요. 정부도 정책을 집행할 때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역별로 용도 지역을 달리 정합니다.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지정하거든요. 도시지역 같은데. 도시지역에서 주상공동으로 지정했을 때 녹지지역을 지정받은 사람은 기분이 언짢잖아. 그러면 상업지역을 지정받은 사람은 아주 땡큐죠. 그러면 녹지 지정받은 사람은 기분이 언짢으니까 그 토지를 차에 싣고 상업지역 지정받은 땅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부동성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책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토지에 대해서 용도를 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부동성을 배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도망칠 수 있으면 용도를 지정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용도지역지구제, 요거를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과 연관되는 부분도 다 뭐죠? 이게 전부 다 이제 부동산과 관련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 동시에 이제 이거랑 같이 묶어서 보는 내용이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관련 세금도 정부가 토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배경도 다 뭐 때문이다? 다 이제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만약에 그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잖아. 부자세 같은 거. 그러면은 사람은 자기한테 부과된 세금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국적을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토지는 이제 토지에 부과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지를 갖고 튈 수가 없잖아. 그래서 토지에 관련되는 세금도 역시 부동성과 연관되는 것이고, 그래서 토지의 보유세, 재산세를 많이 높이면은 토지 소유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국가가 해준 게 뭐냐라는 식으로 반발이 많이 일어나는 게 토지 관련되는 세금이죠.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2번부터 7번까지 쭉 보시다 보면은 이 내용이 표현이 이제 좀 다르지만은 결국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지역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눈 딱 감고 부동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마다 다르다. 국지화 현상, 국지적 시장, 지역적인 현상, 국지적인 지역 분석, 지역에 가서 조사한다. 임장활동, 지역, 용도지역 지구제에 실시한다. 이러고 지역마다 관련된 세금을 과감히 부과한다. 지역마다 다른 세금 부과한다. 다 지역 나오면은 눈 딱 감고 부동성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암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것이 있어요. 토지는 어차피 움직이지 못해요.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환경에.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할 때 토지하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논하는 가격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뭐 평가로는 하지만은 뭐 적합원칙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적합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외부 효과라 그럽니다. 엄청나게 나오죠, 외부 효과가.
부동성의 대표고 외부 효과는 또 정책론에서 별도의 독립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럼 주변 환경이 이제 영향 주는 게 외부적인 힘이다. 그래서 외부 효과인데 주변 환경이 토지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어요. 공원이 들어서면 토지는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올라가죠. 소각장 들어서면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떨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적인 효과도 정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나중에 논할 겁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요거죠.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땅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 감정 평가를 할 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토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를 우리가 경제적 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 감가. 그 토지도 예외적으로 감가를 고려하는데 그게 경제적 감가가 되는 겁니다. 그 외부 효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적 감가란 말이 나오고 환경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적합변칙이라는 평가론의 용어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부동성에 대한 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뭐 마지막 적어드린다면 토지 가치를 위치 가치화 시킨다. 이렇게 논하면은 이제 부동성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큰 틀은 1번에 대한 논리는 그냥 이제 용어적인 측면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2번부터 이제 7번까지 전부 다 지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국지적 시장, 지역마다 다른 양상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부 효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경제적 감가, 환경, 적합변칙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부동성에 대한 파생 현상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한 내용만 말 그대로 이 내용에 대한 그거를 해석이 될 수 있으면은 어떤 지문이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부동성 때문이구나라고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본문에 들어가면은 뭐 경제적 감가라든지 외부 효과라든지 적합변칙, 뭐 세금 정책, 용도지역 지구제, 그리고 지역 분석, 그리고 이제 국지적 시장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독립된 주제로 본문에서 다루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마다 이거 저거 부동성에서 우리가 한번 논점을 정리해 봤었지라고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판서해드릴 내용 말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좀 신경을 안 쓰셔도 이거 정도만 하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부동산학을 전개할 때 이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여러분들 72페이지 먼저 볼게요. 72페이지 그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동성에 대한 파생 현상에 대한 논리를 가만히 보시면은 부동산 현상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는 설명이 가능해요. 지역적, 국지적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럼 같은 시장 지역에서도 많은 부동산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잖아. 그러면 그 개별적인 부동산들은 그럼 다 똑같냐? 그럼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 지역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시장 지역에 있는 개개 부동산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성에 대한 현상은 지역적인 현상은 설명이 가능한데 지역적으로 다르다는 건 설명이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건 설명이 좀 곤란합니다. 그 지역적으로 다른 거를 부동성 설명하고 또 개별적으로 다른 걸 또 부동성 설명하면은 이게 중복이 돼요. 그래서 부동성으로 설명한 그 현상 등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한 특성이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그 개별성은 이제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위치 하나하나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토지마다 다 성질이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개별성에 대한 논리가 이제 번호가 제일 적은데요. 그 이유가 출제자들이 개별성으로 파생 현상을 정답 체크하기 좀 곤란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이유가 이제 부동성에 대한 논리를 알면은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성은 부동성에서 파생된 성질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개별성의 파생 현상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그 우리가 시장론에서 공부하셔야 될 일몰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성을 같은 말이 이질성, 비대체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론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지만은 일몰일가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성립되려면은 그 물건이 대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동질적 상품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토지는 다 다르잖아. 그 동질이 아니라 이질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가 다 가격이 달라요. 만약에 토지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우리나라 땅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서울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땅값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하나의 토지마다 지역물 다 다른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같은 시장 지역에서도 다 붙어있는 토지도 다 달라, 이렇게. 그래서 일몰가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이질성의 반대말, 동질성의 반대말이 이질성 같은 말이 개별성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출제 많이 하는 게 개별성에 대한 파생 현상은 일몰가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제일 먼저 참고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 논리는 부동성을 한번 잠깐 연결시켜 보세요. 부동성은 활동과 현상이 국지와 지역화된다. 지역마다 다르다 그랬죠? 근데 같은 시장 지역에서 물건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개별화,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별화, 구체화.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 구체화하면 뭐라고요? 이 부동성이다. 아니, 이게 개별성이다라고 하셔야 돼. 또 부동산 시장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를 국지적 시장이라 그랬죠. 그런데 같은 시장 안에서 상품마다도 다르네. 이거를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라 그럽니다. 비표준화가 개별이란 뜻이에요. 다 시장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4번도 우리가 한번 출제연이 건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 활동은 우리가 이제 토지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정보를 취득하면 현장에 가서 조사해야 된다 그랬죠. 임장 활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임장 활동 하면은 뭘로 부동성 하셔야 되는데, 출제연이 개별성에서도 임장 활동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다만 그냥 임장 활동한 부동성으로 우리가 약속을 돼 있기 때문에 개별성에 대한 임장 활동 연결시키려면은 뭔가 좀 구체적인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개별성에서 임장 활동 나올 때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활동을 할 시에 구체적으로 임장 활동이 요구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나오면 뭐라고요? 이거를 개별성을 하셔야 돼. 그냥 임장하면은 부동이고 구체적이란 말이 나오면은 개별성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활동하는 과정 중에 어떤 개별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정보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것도 개별성으로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할 때 지역 분석을 하는 것은 부동성이라 그랬죠? 그러면 내 부동산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평가사든 지역 분석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지역적인 영향을 조사한 것 다음에 그 물건 안을 자체를 또 조사해야 돼요. 내부적인 상황을 조사하는 게 있어요. 물건 자체를 조사하는 거 개별성입니다. 개별 분석이라고 해서 감정평가할 때 지역 분석하면은 부동성을 연결시키는 시도를 나중에 논하겠지만은 그 지역 분석 다음에 향하는 게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의 근거는 부동성, 개별 분석의 근거는 개별성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물건마다 다 다르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위치 가치를 한다 그러는데 토지마다 또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돼요. 독점적 위치를 이제 점유하게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설명에 나온 게 있었죠. 독점적이란 말이 붙었어. 이렇게 부수적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개별성에 대한 논리는 일문일가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독보적인 이제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논리는 2번부터 이제 5번까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같이 묶어서 하셔야 돼요. 국지와 부동, 개별화, 개별, 그리고 이제 국지적, 비표준화, 정보활동, 임장활동, 구체적 임장활동, 정보비용, 개별분석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별성에 대한 논리를 가만히 보시면은 뭐 개별화된다, 구체화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그래서 부동성에서 설명된 지역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한 개별성에 대한 필요 단어가 개별화, 구체화란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는 저도 물론 문제는 만들 때 그러겠지만은 개별성으로 정답을 만들기가 참 아주 좀 껄끄럽습니다. 너무 단어 사용해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정답으로서 가장 적은 이제 확률을 가진 것이 개별성에 대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별성 그래서 부동성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꼭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묶어서 공부하실 내용이 부중성하고 부중성하고 영속성이야. 그래서 70페이지 볼까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해도 생산할 수가 없다는, 물리적 양은 늘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생산을 할 수가 없다. 아, 그러면 생산할 수 없다?
그럼 이것이 어디랑 연결시 될까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수요 공급이 있잖아. 생산이 안 된다? 공급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중성과 연관되는 이제 상당수 주제들이 전부 다 수요와 공급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 있게 설명이 됩니다. 그 책에 대한 논리가 쭉 설명이 되고 잘 되어 있는데 정리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부중성에 대한 파생 현상은 물리적 양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이거야.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먼저 출발한다. 이게 적용이 안 되겠죠? 생산비 법칙 적용이 안 된다. 일반 동산 같은 것은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은 그만큼 세상에 없었던 물건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토지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지구 땅덩어리가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 땅덩어리가 점점 커진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 양은 늘릴 수가 없네.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부하시는 내용들인데 결국 토지 공급이 있죠. 토지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토지 공급에 대한 생산이 안 된다는 공급적인 측면이니까 토지에 대한 부분이야. 토지 공급을 가격 상승에 이제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그럼 완전 비탄이란 말은 아직 공부를 안 하셨어.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완전 비탄력적 모양은 이제 수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뒤에서 어차피 논하겠지만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급 법칙은 다른 거 일정하다 가정하고 가격과 이제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급 법칙이라 그럽니다. 근데 가격이 상승하면은 P0 상태에서 Q0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 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줄어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공급선 모양은 이제 이렇게 우상의 형태를 갖는 게 공급 법칙이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어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근데 토지라는 것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토지는 이제 가격이 P0 상태의 토지 물리적 양을 따졌을 때 Q0에서 이제 A가 공급량이에요. 토지의 물리적 그 가격이 올라갔대요.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 양은 늘어나지 못하잖아. P0 상태에서도 Q0고요. 공급량이. 그리고 P2 상태에서도 공급량은 Q0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논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량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 점을 연결하면은 모양이 이제 공급선 모양이 수직선 모습을 가지게 돼요. 기초 강의할 때 공급선 모양 한번 잡아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탄력제란 말은 처음 보시는 단어인데 탄력제란 말은 자극을 줬을 때 반응에 대한 논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격이란 자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란 반응이 전혀 없어. 여기는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났잖아요. 가격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앞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야. 탄력성은 엄청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 전혀 가격에 대해서 공급량이 전혀 반응을 못한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수직선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의 모습을 이 형태를 가지게 됐잖아요. 이거를 토지 공급 형태로 우리가 뭐라 그러면 이거를 물리적 공급이라 그럽니다. 이건 이제 28회 때 정답이었었죠. 그럼 물리적 공급이라고 표현을 해요. 먼저 토지 공급할 때. 그럼 물리적 공급이 수직선 모습이야.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혹시나 여러분들 지문에 그렇게 장난을 종종 치는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무조건 X야. 토지의 물리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지구 땅덩어리가 지구 덩치가 점점 커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함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어차피 논할 상황이지만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를 만드는 거는 물리적 공급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것도 무조건 틀린 거야. 바닷물도 토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위해 육지를 만들었다 해서 토지의 물리적 양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부정성 논리는 절대 불변이야. 이거를 자연적으로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장난을 좀 많이 치고 근데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이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또 해석하면 결국 경제론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 논리다 보면은 완전 시장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제 장소로서 시장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어차피 이건 다 본문에 다룰 거니까 수요가 늘어났어. 수요가 늘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간 걸 보고서 공급이 다시 늘어나.
바로 공급이 바로 반응해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이제 자율적인 조정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균형 가격이 항상 이루어지게 되면 똑같은 상태로 이루어져요. 이걸 일물과 법칙이 적용된다는 논리가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토지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땅값이 높아졌어. 그럼 땅값 높아졌으면 공급을 완전시장 논리에서는 해야 되잖아. 그 토지는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지. 그럼 결과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했다 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현상이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급의 증가로 가격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토지 물리 불가능을 알기 때문에 토지를 이제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토지에 대한 토지 시장에 보면은 수요자 경쟁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자 경쟁을 유발시킨다. 요거를 공급자 경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수요자 경쟁이라 해야 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요자들은 뭐를 차지한 경쟁이야? 땅을 차지한 경쟁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이제 입지 경쟁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입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 이게 투기라는 말로 설명이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놔. 그럼 소비자들이 이제 땅을 차지한 경쟁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이거는 왜 그럴까? 이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은 내 땅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 상승은 전부 다 나만 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가 상승했던 혜택을 누리려면은 그 땅에 대한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토지에 대한 독점적, 요것도 가끔 나옵니다. 토지의 독점적 소유욕이란 말을 써요. 소유욕을 갖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입증이 치열해지면 결국 이게 투기를 이제 유발하는 경우다라고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잖아.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 형성이 안 돼요. 성립이 어렵구나. 그래서 누가 개입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개입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면은 독점적 소유 갖게 되죠. 그럼 이 내 땅에 대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결국 투기가 유발되겠죠. 그러면 내 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집가 상승에 따른 혜택은 내가 다겠구나. 독점적 소유 갖고자 하는 소비자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소비자 경쟁, 뭐를 찾은 경쟁? 땅을 차지한 경쟁, 이런 말들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수요자 경쟁을 유발시키게 만드는 것은 부중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토지는 최고의 명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이 지금 동그라미 71페이지 1번에 말씀드린 것은 완전 비탄, 물리적 불가능, 다 수직선, 요건 워낙 유명하게 자주 나왔던 논리고, 그 균형까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생산 적용 안 된다. 그리고 토지 집가 상승의 문제. 그래서 이제 결과 또 하나가 이제 공급이 무력하다 보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집가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다. 근본적 원인, 이것도 이제 가끔 나오기는 하죠. 왜냐, 아까 완전 시장은 수요가 있어서 가격 상승하면 공급이 바로 늘어난다 그랬잖아. 토지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집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말이 5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6번에 이제 지대집가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할 때 땅은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이 안 되는 최고의 명품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제 사유재산인 동시에 그래서 공공성이 매우 강한 재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토지에 대해서 많이 규제를 하게 돼요. 규제를 하게 되는 이유가 토지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자산이다 보니까 당신이 가진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 당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겠다라고 해서 토지의 공공성을 많이 부여하는 사고방식이 등장했어요. 그게 이제 올해 잠깐 이슈가 됐던 토지 공개념 사상이죠.
토지는 공공성으로 바라보자 해서 각종 규제에 근거가 됩니다. 공개년 사상에 근거가 되고, 그러니까 토지는 굉장히 귀해. 그래서 이거를 귀한 거를 항상 최고 상태로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고방식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용도의 다양성과 결합해서 등장하는 최이호 이용에 근거가 된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되는 겁니다. 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본문에서 다시 다룰 텐데, 그 아주 유명한 또 단어가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수요 공급에서 다 설명이 가능한 논리고요. 토지 영역을 집약화시킨다는 말이 나와요. 집약화시키게 되는 근거. 이 집약화란 단어가 키워드가 됩니다. 집약화를 반대말로 조방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땅은 생산이 안 되지만은 그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그럼 토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간이 선택한 방법이 그 땅에다 건물을 놓게 지는 거야. 한정된 땅에다가 건물을 놓게 질수록 자본 투입량이 늘어난다는 현상을 집약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문적인 용어로 이걸 집약화시킨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충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도 물론 이제 부수적인 게 있지만은 거의 다 이제 이런 사고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쌍도마차가 영속성이라고 있어요. 부증성이라는 것은 생산할 수가 없다는 논리인데, 영속성은 아무리 사용하고 인간이 사용한다, 시간이 경과된다 하더라도 얘는 소모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는 지구 땅덩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늘어나지 않는다, 증가할 수 없다는 것은 수요 공급의 원리로 설명이 되는데, 줄어들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뭘로 접근해 볼까 했더니, 얘는 투자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최근에 정답이 이제 집중으로 나왔었는데, 우선은 토지의 가장 영속성에 대한 파생 현상의 근본이 토지는 물리적 감가 이론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하나 꼭 출발점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토지는 동산 같은 것은 사용하고 시간이 경과돼서 마모되고 소멸이 돼요. 근데 토지는 아무리 인간이 사용하고 시간이 경과된다 하더라도 그 물리적 실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가 훼손되는 것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물리적 감가 이론이에요. 근데 토지는 물리적인 면에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 이론 적용이 안 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토지는 물리적 감가 이론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원칙적으로 감가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야, 토지에. 그건 무슨 특성? 영속성이야. 근데 토지는 주의사항이야. 토지는 경제적 감가는 고려해줘요. 토지가 경제적 감가 고려해준다는 것은 어디서 논했었어요? 어디서? 그랬었죠? 여기서 논했었어. 부동성에 논했었어요. 토지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토지는 경제적 감가는 고려해줘요. 감정평가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이거죠. 토지는 물리적인 감가는 고려할 필요 없다. 그러나 경제적인 감가는 고려해준다. 물리적 감가 고려할 필요 없다. 영속성. 그런데 경제적 감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동성. 이렇게 이제 잘 연결을 시켜서 문제가 나와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반복 학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속성은 이제 투자 개념으로 많이 연결을 시킨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기본적인 출발점이 이거죠. 이거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소유의 이익과 이용의 이익이 분리가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분리가 가능하다. 즉 소유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면서 향유하는 유용무용의 이익을 말하고요. 근데 이용의 이익이란 말은 소유자가 본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시키는 겁니다. 타인에게 이용시킨다는 것은 결국 뭐죠? 소유자가 소유한 땅을 영속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남한테 임대해 준다는 뜻이야. 그럼 타인 입장에서도 저 사람 땅을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일정 기간 한 2, 3년 동안 빌려서 사용하고 싶다. 그 2, 3년 동안에 그 토지가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2, 3년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자기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한다는 사고방식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소유의 이익과 이용의 분리가 가능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투자는 엄청 유명한 단어 나오죠.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란 말을 쓰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야. 이거는 영속성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입니다. 소득이득은 임대 수입을 말할 것이라는 걸 논할 것이고, 그리고 임대 수입, 요거는 뭐다? 자본이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득이란 논리는 남한테 임대 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득 논리가 나오고 투자론에서 엄청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 자본이득은 얘가 나중에 뭐죠? 부동산 토지는 팔아서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본적인 배경이 물리적인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논리가 영속성으로 연결시키는 건데 거꾸로 낸 적도 있었어요. 27회 때 부동산 투자론에서 소득과 자본이득 설명하면서 이거는 영속성과 연관된다.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연결되는 부분이 소득과 자본이득 논할 때 소득이득, 임대소득이라고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토지시장에서 임대료가 발생이 되고 임대차 시향이 형성된다.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뭘로 잡아라? 이거는 뭘로? 영속성 잡으셔야 돼. 다 똑같은 말이야. 남한테 임대 줬네, 소득 얻었네, 임대료 이렇게. 임대료, 영속성 거의 본능입니다. 숨이 길어야 나타난 것이고 자본이득 얻는다는 것도 유명하죠. 토지는 자산가치 보존 수단으로서 그래서 우수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토지는 자산가치 보존 수단으로서 우수하게 만든다. 무슨 특성? 영속성. 이렇게 나오는 거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다 투자론상의 용어야. 그리고 또 토지는 이제 소모를 전제로 전제를 한대요. 그럼 소모, 일반 동사는 소모가 됐어. 소모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돼? 없어졌으니까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잖아. 토지는 아무리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모되지가 않아. 소모된 거를 다시 만든다는 논리가 재생산 이론이에요. 이게 적용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지. 그 이제 소모되지 않는다는 성질인데 없어지면 다시 만든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소모를 전제 재생산 적용 안 된다? 뭘로? 영속성. 이렇게. 항상 자주 이런 특성들을 다른 특성 연결시키면 큰일 납니다. 자주 반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죠. 이런 소득과 자본이득을 이제 제대로 얻게 되려면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를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부수적인 내용들이 엄격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내지는 않고요. 영속성에 대한 논리는 사실상 전부 다 이제 투자하고 관련되는 표현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암기를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하나하나 단어마다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개념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특성하고 연결시켰을 때 이게 제대로 연결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끊임없이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의 하나하나 내용들을 이제 열심히 잡아 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계부형이라는 네 가지 성질의 자연적 특성이 거의 절대적인 지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오지선다다 보니까 이제 네 가지를 만들었다. 근데 인문적 특성이 아까 있었다 그랬죠. 인문적 특성에 대한 논리.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이제 우선 그거 말고 거기 이제 73페이지에 뭐 인접성이라든지 기타 특성 이렇게 나오는 자연적 특성 보지 마시고요. 특히 인접성은 부동성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더 논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74페이지에 이제 그 인문적 특성이 나와 있고요. 인문적 특성에 거기에 양거일본의 용도의 다양성이 그나마 조금 언급이 돼요. 인문적 특성 중에서 칠판이 작은 여기다 잠깐 건드려 볼게요.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있습니다. 명칭상에도 벌써 나오죠.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다. 여기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제일 먼저 용도의 다양성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최유효용이에요. 최유효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요거 하나 우선 딱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최유효용이란 말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용, 부동산 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인간들은 그럼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최악의 상태를 이용하겠어요? 최유효 상태를 이용하겠어요? 당연히 이유는 극대화하려면 최유효 상태를 도모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그 최유효 상태를 도모하다 보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토지 용도를 바꿀 수가 있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용도의 다양성 결국 최유 상태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지 이거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최유용이란 말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최유용과 연관되는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이야. 근데 최유용을 자연적 특성에도 연결시킨 적이 있었죠. 그게 뭐 있었어요? 그쵸. 부중성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최유효용이라는 두 군데에서 나와요. 자연적 특성은 생산이 안 되니까 귀하게 다뤄야 된다. 부중성 논리고 그래 그 땅을 그러면 인간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 용도의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 토지는 이제 그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물리적 공급 불가능한데 그러나 토지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부동산 공급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은 짚고 가세요.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근데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문적인 면이죠. 용도의 다양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바다를 매립해 육지를 만드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용도적인 측면에서 양이 늘어난 거야. 바다 용도로 이용하던 거를 육지 용도로 바꾼 용도 변경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28회 때, 그러니까 그 28회 때는 여기서 장난을 쳤었죠.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서요. 틀렸잖아. 부정성 연결시켰으면은 불가능하다 공급을 연결시켰어. 그럼 용도적 공급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물리적 공급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낸 거 또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적 특성이 두 개만 보세요. 이제 용도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건드리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 병합분할의 가능성이 거기 설명됐는데 이것도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 거기 이제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합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합치고 나누겠어요? 그렇지. 토지의 최요 상태를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가 합치는 게 낫다? 아니다. 나누는 게 낫다. 이런 논리야. 결과적으로 최요 상태를 도모하기 위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역할. 지원하게 한 것이 뭐다?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다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이것도 인문적 특성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 병합분할의 가능성에서 보면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건 보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그 위치의 가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이제 28회 때는 29회 기출문제가 붙어 있죠. 바로 다 풀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건물의 특성은 보지 마시고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 지금 토지의 특성은 결국 이게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판서해드린 이 내용들이 개별 부중 영속성에서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암기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가 있으실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지적 시장, 지역 분석, 용도 지역, 세금, 외부 효과, 적합면적 경제적 감가. 여기 이제 일몰가 법칙, 개별 분석, 이런 것들, 완전 비탄, 그리고 이제 토지 공개념, 최유효 이용, 집약화, 그리고 이제 경제적 공급, 이런 말들이 소득 자본이 등 이런 용어들이 본문에서 쭉 퍼져오면서 다양하게 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처음부터 공부하는 스타일, 공부하시는 방법이 하나씩 부동성에 해서 또 토지 동산과 부기만 근거가 되고, 또 까먹었네. 국지화 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보면서 이렇게 연결되겠고, 이렇게 연결되겠고, 이렇게 서로 엇박자로 냈을 때는 이게 틀렸고, 이렇게 관조하는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하시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다르다는 거, 증가할 수 없다는 거,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를 매치를 시키는 트레이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지문이 혹시나 나왔을 때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은 부동산학을 공부하실 때 시작인 동시에 마무리가 되는 게 부동산 특성이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특성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중에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계속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총론을 마무리 짓겠어요. 그래서 총론 파트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없어요. 부동산 학에 대해서 잡았죠. 종합의용과학을 마무리 지면서 그리고 부동산 개념 잡았잖아. 복합 개념 부동산. 토지 용어를 이제 많이 잡았죠. 택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토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토지의 특성을 이제 잡았었어요. 이 네 가지 주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아직은 이제 갈 길이 멀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부동산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3대 테마 중에 하나가 등장하죠. 수요 공급이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수요 공급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 제5강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총론 파트 정리하시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